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 한번 나눠봤어요. 리니어, 넌리니어, 그 다음에 고급 주제들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이게 하나하나 이제 다뤄볼 건데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 부르는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다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 부르는 이진 분류기,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중 분류기 이렇게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알아볼 것이고요. 그 인공신경망이 진화를 한 형태가 이제 딥러닝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케라스로 이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이제 CNN이란 구조에 대해서 기존에 알아봤지만 한번 깊이 있게 알아볼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겐이란 구조, 간이란 구조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급 주제로서 인터폴레이션, PCLDA, 오버피팅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냥 뉴럴 네트워크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요 세 가지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신데요. 그건 바로 여기에서 코드상으로 볼 때, 이론상으로 볼 때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 일로 가고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 일로 가고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 일로 가는 서로 이론적으로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니어 펑션에서의 단점을 해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뉴럴 네트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왼쪽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왜 이러한 구조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부르는 기술이고요. 일반적으로 경향성을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리그레션은 경향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x라는 지표가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 y라는 게 있을 때 이 점들의 분포를 봤을 때 이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서로서로 관계가 있구나 라고 보여지면 바로 그게 우리가 경향성을 판단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향성을 판단하는 리그레션이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고요. 이 경향성을 판단할 때 우리가 직선으로 판단한다면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선형 회귀 분석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기 기능이 있습니다. 분류기 기술. 분류는 말 그대로 분류를 하는 거죠. 시험에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라고 말하면 0 또는 1에 합격, 불합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0101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 부르고요. 만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어진 이미지가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머그컵인지 모자인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레벨이 있고 그들 간을 분류하는 거라면 이제 멀티레벨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볼 것이고요. 리니어 펑션에서는 이게 1번, 2번, 3번 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이와 같은 모양이 보이네요. 이제 리니어 모델이라는 것이고요. 자,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학생들, 3명의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봤어요. 첫 번째 학생은 1시간을 공부했대요. 그랬더니 10점을 받았대요. 두 번째 학생은 2시간을 공부하고 15점을 받았어요. 마지막 학생은 3시간을 공부하고 이제 4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시험 공부한 시간과 점수 간에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1시간을 공부한 학생은 10점, 2시간 공부한 학생은 15점, 3시간 공부한 학생은 40점을 받았을 때 이 검은색 점들을 가장 잘 대변하는 그러한 대표성, 경향성을 판단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리니어 리그레션이니까 직선으로 판단하고 싶다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빨간색 직선과 녹색, 파란색 직선과 노란색 직선 중에서 여러분은 뭐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 가운데 게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까만색 점들과 제일 비슷하니까. 그렇습니다. 노란색 점이다 그러면 왠지 여기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빨간 건 여기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파란색 점은 요 정도 차이, 요 정도 차이, 요 정도 차이니까 뭐 이 정도면 뭐 파란색이 제일 근접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직선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한 얘를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리니어한 모델을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그런데 y를 hx라 쓴 이유는 뭐냐면 통계학에서는 이걸 하이포세시스, 즉 가설이라고 부르거든요.
하이포세시스에 H를 따서 이렇게 썼을 뿐이지 얘는 그냥 Y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건 기울기, 뒤에 있는 건 Y절편인데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AX 더하기 B 이런 형태로 직선을 방정식을 쓰니까 앞에 있는 거 기울기고 뒤에 있는 거 Y절편인데 왜 굳이 이걸 WB라고 쓰느냐 라고 하면 나중에 이게 인공신경망 코드랑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 기울기라는 게 결국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가중치라 불러요. 웨이트. 그렇기 때문에 W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미리 그냥 기울기를 W라고 써주는 거고요. 그리고 저 X란 값이 지금은 이제 하나밖에 없지만 나중에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벡터 형태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걸 좀 대문자로 좀 써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싶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베스트, 가장 좋은 직선을 하나 뽑고 싶다. 그래서 W 값과 B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W랑 B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WX 더하기 B에서 W랑 B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 파란색 선이 결정이 되는데 실제 값인 이 검은색 동그라미들과 이 파란색 값과의 이 차이가 제일 작을수록 우리가 말할 때 저 HX라는 저 식은 최고로 좋은 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일 우리에게 주어진 샘플과 유사하다라고 여러분은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의 모델 값과 실제 값과의 차이, 그 다음에 이 모델 값과 실제 값과의 차이, 이 모델 값과 실제 값과의 이 차이를 제일 작게 해주는 W랑 B를 구하세요. 그러면 저 HX라는 식이 실제 값의 제일 차이가 작은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X 값에 대한 모델 값, 얘는 실제 값이에요. 그럼 얘 두 개 차이를 구해야 되죠. 근데 어떨 때는 실제 값이 위에 있고 어떨 때는 모델 값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간격이 얼마나 되냐 이 차이가 나는 게 중요한 거지 위인지 아래인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 부호를 띄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지만 사실 얘는 나중에 편미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절대값을 씌우면 미분을 못하니까 우리가 제곱을 씌워서 우리가 부호를 띄워줍니다. 그런 다음에 총 샘플이 이렇게 3명이 있으니까 3명을 다 더한 다음에 3분의 1로 평균을 내주면 바로 이게 우리의 이 차이값의 평균이 되죠. 그래서 이 차이값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 차이가 얼마나 났느냐를 나타내주는 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코스트 함수, 손실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정확도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희 크면 클수록. 혹은 잃어버렸으니까 로스 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얘를 제일 작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고등학교 수학에서 말하던 건 뭐냐면 요 x랑 y가 항상 우리가 구해야 될 변수였는데 지금은 더 이상 저 x, y가 우리가 더 구해야 될 변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되죠? 바로 이 w랑 b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와 y절편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하는 변수는 w와 b이지 x, y는 그냥 주어진 샘플일 뿐이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걸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이런 선형의 모델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해야 되는데 코스트 함수라는 걸 만들었다. 얘는 뭐냐면 우리가 만든 모델이 실제값 y와의 차이를 구하면 오차가 되고 제곱을 해서 그 오차에서 부호를 띄워주고 얘를 평균을 내버리면 그 오차의 평균이 되니까 얘를 미니마이즈, 제일 작게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것이고 보시다시피 이 식 자체를 여기다 h of x 대신에 넣어주면 이렇게 쭉 전개가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단지 그냥 h of x를 전개해 줄 뿐입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근데 얘는 아까 봤지만 w와 b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전체 함수값이 코스트라는 함수값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표현해 주기 때문에 모르는 변수가 두 개 있어서 얘는 3차로 나타내야 되지만 w 값과 코스트 값 정도로 이렇게 변수 하나만 있으면 2차원으로 보기가 편해서 일단 여기서는 설명할 때는 b를 무시하고 일단 이렇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 b 없다고 생각하고 보면 뭐 x, y는 주어진 상수값이라고 그랬으니까 데이터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2, 4 정도 된다고 치면 2w 빼기 4의 제곱은 얘는 2차 방정식이죠. 즉 얘는 모델이라는 건 1차 방정식이었기 때문에
그 1차 방정식에 어떤 수를 빼서 제곱을 해주면 그러면 1차 방정식에서 어떤 상수를 빼주고 제곱을 해주면 이게 2차 방정식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주황색의 컵처럼, 이 커브처럼 2차 방정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모르는 변수는 w니까 이 x값은 w가 될 것이고 우리 함수는 코스트 함수니까 y값은 코스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스트가 제일 작아야 된다 그랬죠. 코스트를 미니마이제이션 해야 되니까 코스트가 제일 작아야 돼요. 요 값을 찾고 싶어요. 요 값을 찾고 싶은데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찾느냐. 우리 그냥 손으로 푸는 거면 방정식 풀면 되는데 컴퓨터는 그렇게 못 풀어요. 컴퓨터는 어떻게 푸느냐면 이니셜 웨이트로 해서 처음에 랜덤 값 하나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얘가 점점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편미분을 해줘요. 미분을 하면 기울기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그라디언트,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자, 기울기가 나와서 기울기를 구하면 얘가 기울기가 크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멀리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점에서.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서 0이 딱 됐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딱 다다른 거예요. 우리가 극소값이라 부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는 항상 미분을 해서 값이 크면 화살표가 길고 점점 화살표가 짧아져요. 그래서 값이 점점 작아지다가 이 점에 딱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트라는 함수가 있을 때 변수가 w 하나니까 얘를 편미분을 해서 이 값이 크면 큰 만큼 w에서 업데이트를 많이 해주고 만약에 이게 편미분한 게 0이 전체 0이다. 그러면 w에서 0 빼니까 그 w 그대로 수렴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값들이 x, y 값들이 만약에 이게 1000단위다. 그럼 얘네들이 값이 엄청 크겠죠. 이렇게 1000단위로. 근데 만약에 이게 0.001단이다. 그럼 이 값이 엄청 작겠죠. 시험 점수 1시간 공부한 학생이 10점, 2시간 15점, 3시간 40점 받았다는데 시험 점수 만약 1000배로 뻥튀가 됐으면 1시간 공부한 애가 만점, 2시간 공부한 애가 15,000점, 3시간 공부한 애가 40,000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점점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기울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좀 보정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W를 구합니다. 코스트가 제일 작은 이걸 뭐라 부르냐면 경사를 구해서 편미분을 해서 그라디언트 경사를 구해서 디센트 이게 점점 경사가 낮아져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제 뭐 대학생이셔가지고 뭐 통계학과를 다닌다 그러면 이걸 한문으로 배워요. 여러분 뭐 수학 배우실 때 통계를 배우신 분이 한문으로 많이 배우는데 얘네들을 뭐라 부르냐면 얘는 최소 자승법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을 뺀 거 이 차이를 자승, 제곱을 해서 미니마이즈 한다, 최소화한다 해서 얘를 최소 자승법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경사, 하강법 이렇게 부릅니다. 한글만 하면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최소 자승법으로 손실 함수, 코스트 함수를 만들고 그 W 값과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사 하강법을 쓴다. 이렇게 한글로도 말하긴 하는데요. 영어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중에 텐서플로우 등으로 구현을 할 때에는 다 영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는 경우도 많아서 우리가 그 타이핑 코딩할 때 영어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기억하시는 게 좀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 함수를 이제 그라디언트 경사를 구해서 점점 내려오는데 사실 이 값의 범위가 만약 만이 된다. 아니 뭐 10만이다. 그러면 값이 크잖아요. 이 경사 재서 막 3이다. 그럼 어느 세로 내려옵니까? 이렇게 점프해서. 그쵸? 그래서 이제 러닝 레이셔에서 아까 그 알파 값 w가 w 빼기 알파 곱하기 코스트 함수를 편미분 한 것이다 말했던 이 식에서 여기에 보이는 이 알파 값이 너무 크면 그러면 이게 비록 각도가 3이라 할지라도 이게 3000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팍팍 튀겠죠 값이. 그래서 얘가 점프를 뛰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축축축 이렇게 착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얘가 갑자기 퓨 이렇게 떠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축구에서 말하는 이제 똥볼을 찬다는 말처럼 얘를 오버슈팅이라고 말합니다. 슈팅했는데 오버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너무 크다면 알파 값이. 근데 이게 너무 작아. 0.00001이야. 그럼 안 그래도 3밖에 안 되고 10만으로 갈 길은 뭔데 얘가 0.00003만큼밖에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정말 이게 아무리 많이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중간에서 딱 끊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중간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알파 값이라는 값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구해줘야 되는데?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냥 여러 번 해봄으로써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코스트 값이 점점 내려오는데 착하게 잘 내려온다. 내려오는 감소폭이 너무 작다.
그러면 알파 값을 좀 키워봐야겠는데 라고 알 수 있는 것이고, 코스트 값이 잘 이렇게 감소해서 내려온 줄 알았더니 뭐 널뛰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 너무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줄여야겠다 라고 해서 줄여도 됩니다. 이게 바로 알파 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코스트 함수 값을 이게 쭉 내려오는 걸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포문이 돌면서 그 떨어진 값을 관찰하면서 여러분께서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우리가 어떤 값을 취할 때 가장 좋은 건지에 대해서 감을 익히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는 말인데요. 사실 함수의 모양입니다. 뭐냐면 우리 지금 원래 직선이 우리의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있잖아요. WHX는 WX 더하기 B라는 직선이었어요. 근데 이 HX에다가 Y라는 상수를 빼고 전체 제곱을 하니까 이게 이참수가 됐어요. 이참수니까 얘가 이렇게 점프 뛰어 내려와도 여기서 잘 수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시작했다 봅시다. 그러면 얘가 기울기 재서 점프 내려오는데 여기 왔다. 그럼 여기서 기울기 재봤자 0이니까 아무리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W는 W 빼기 알파의 코스트 함수를 W로 편미분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요게 편미분한 요 기울기가 0이 돼버리니까 W에서 0을 빼서 계속 W 업데이트를 하니까 0에서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이 W 값이 더 이상 업데이트 안 되고 여기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컵처럼 예쁘게 생겨야지만 우리가 아까 말한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트 함수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 컵처럼 예쁘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꼭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수학적으로는 컨벡스라 불러요. 네, 이거 컨벡스 함수로 부르는데 우리가 컨벡스라는 이 모양이 보장이 되어야만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겨버리면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이니까 코스트가 일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춰서 영원히 여기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결과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컵처럼 예쁘게 생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배울 게 이제 이진 분류기, 즉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굉장히 유사하지만 하지만 이 부분이 달라요. 거기선 코스트 함수가 컵처럼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컵처럼 생기는 걸 보장하는 코스트 함수를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모델을 판단할 때 단지 하나만의 변수만 있을까요? 우리 기존에 봤던 예제에서 1시간 공부한 학생은 10점, 2시간 공부한 학생은 15점, 3시간 공부한 학생은 40점 이렇게 시간과 점수의 상관관계를 봤어요. 그런데 시간뿐만 아니라 갑자기 야, 시간도 중요한 요소긴 한데 그렇지,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거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가지고 있던 기출문제가 몇 년치가 있느냐도 뭐 그 시험에 대한 그리고 그 과목에 대한 선행 정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나는 기출문제 1년치 가지고 있어. 나는 3년치 가지고 있어. 나는 5년치 가지고 있어. 이런 것도 우리가 시험 점수의 변인으로서 요소를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하루 전날 몇 시간을 공부했느냐는 것뿐만 아니라 몇 년치 기출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또 기타 등등 다른 요소들까지 다 있다면 그들 다 고려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든다면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이 고려하면 고려할수록 모델은 더 정확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어떤 교수님이라든지 어떤 선생님은 항상 기출문제에서만 문제를 내셨다라고 한다면 이 기출문제 관련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이 앞에 몇 시간 공부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있는 W 서브 1이라는 이 컴포넌트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나는 절대로 기출문제에서 안 내. 하지만 나는 시험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유리한 시험이야 라고 한다면 W2보다는 W1이 좀 더 중요할 거예요. 이것처럼 그 값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기울기를 찾아내듯이 정말 중요한 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코스트 함수를 만드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즉, 그 많은 요소를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통해서 나는 아마 65점을 맞았을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한다면, 하지만 그 학생이 실제로 받은 점수 70점이라면 그 우리가 예상한 모델 값과 실제 값과의 차이를 부호를 띈 후에 평균을 내서 우리가 코스트 함수를 만든다면 이걸 제일 작게 만들면 가장 정확한 W 값과 B 값들이 나오겠죠. 그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트 함수를 이렇게 설계한 것에 대한 기본 원칙은 동일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코스트 함수를 그대로 만들면 돼요.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살짝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H라고 해서 모델 만들고 변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각각의 변수에 맞게 이렇게 길게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딥러닝에서는 저게 X 값이 막 이게 한 1000개가 넘어갑니다. 쉽게. 뭐 780개 나오기도, 784개 나오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할 때 일일이 다 써줄 건가요? 손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관용적으로 이 X 값들은 이 가로 벡터로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세로를 먼저 있습니다. 세로로는 1개, 가로로는 n개가 있죠. 그래서 1 by n, 1 by n 벡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얘는 세로로 n개, 가로로 1개가 있죠. 세로로 n개, 가로로 1개. 그래서 얘는 n by 1 행렬 혹은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벡터 곱셈 시간에, 행렬의 곱셈 시간에 배웠죠. a by b짜리 행렬과 b by a의 행렬을 곱하면 얘는 가운데 게 같기 때문에 곱셈이 가능하고 결과는 AA가 된다. 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걸 합해서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행렬의 곱셈 시간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1 by n과 n by 1을 곱하면 가운데 n으로 같기 때문에 곱셈이 가능하고요. 결과는 1 by 1짜리, 즉 1 by 1 하나의 값으로 나올 거예요. 즉 요거 곱하기 이렇게. 요거와 요거가 곱해져서 이것과 이것이 곱해져서 이것, 기타 등등 해서 마지막 xn과 wn이 곱해져서 마지막 거. 이들을 다 더한 게 즉 요 1 by 2의 하나의 값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다 구현해 줘야 될 것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 by n과 n by 1의 행렬로 만든 다음에 혹은 벡터로 만든 다음에 이 가로 벡터와 세로 벡터를 그냥 행렬의 곱셈으로 곱셈만 해주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이제 우리가 곱셈이 되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기 b만 딱 살짝 얹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를 벡터로 나타냈기 때문에 대문자 쓰고요. w도 벡터로 나타냈기 때문에 대문자 쓰고요. 더하기 b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줘도 되지만 사실 x라는 건 가로 벡터고 w라는 건 세로 벡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야 근데 우리 x, w 그냥 같은 모양으로 하면 안 돼? 즉 x도 가로 벡터, w도 가로 벡터 만들면 안 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x 가로 벡터로 w 가로 벡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x 가로 벡터, w도 가로 벡터 만들 수 있는데 곱하기 전에 w는 이게 위로 세워줘야 되죠. 그걸 전체 행렬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트랜스포즈라 부릅니다. 그래서 x 한 다음에 w는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즈, 세워준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이나 문서를 보실 때 보신 것처럼 x, w 트랜스포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아 그냥 리니어 컨비네이션 했구나. 이렇게 생긴 거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이 뒤에다가 더하기 비해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델과 정확히 똑같은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x와 w를 이렇게 가로로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줬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해서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책에서는 그리고 많은 문서에서는 그냥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 했다는 거를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XW 트랜스포즈 이렇게 쓰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읽는 사람들은 아 XW가 각각 가로 벡터, 세로 벡터인데 곱해서 이게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만들었구나 라고 딱 직관적으로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보다는 밑에 것처럼 표현을 많이 쓰고요. 하지만 우리가 텐서플로우에서 구현할 때에는 X는 항상 가로 벡터로 W는 항상 세로 벡터로 구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구현을 해주면 우리가 나중에 그래서 계속 행렬의 곱셈,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그래서 맷머리라는 이름의 함수입니다. 이 행렬의 곱셈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 코드를 보면 행렬 곱셈 표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바로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이러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우리가 나중에 구현 시간에 자세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